몇 차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못 뵈던 분들 같은데, 저는 이제 어느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간다거나, 뭐 관광 명소를 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즐겁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관광지를 간다거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보는 것은 순간인데 그건 향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향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나서 몇 년 전에 그 목요일날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12시쯤 나보고 일요일날 라오스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오늘 목요일인데 아무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했더니 걱정 말고 이 여권만 빨리 복사해 보내주면은 갈 수 있다고. 아무 줄 필요 없고 본인이 다 할 테니 그냥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가서 여기저기 뭐 아름다운 관광지 가는 건 말고 사람만 만나고 온다면 따라가겠다. 일주일 동안에 가서 이제 그 수도 비행기에 있으니까 관광지도 거기 다 있고 그러지만 우리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만나고 고관도 만나고 보통 사람도 만나고 승려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요즘도 생각해보면은 그런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연세를 드셨는데 혹시 젊다는 것을 뭐 늙는다는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디까지 젊고 어디서부터 늙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오지 여행을 가서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주로 안 다닐 때 몽골을 갔어요. 몽골 여러 군데. 그때 처음 갔을 때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막이 초원인데 막 정말 그물 그어놓은 것처럼 거기서부터는 사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도 어느 때까지는 젊다고 보고 어느 때까지 어디서부터가 늙는 것인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젊고 추억을 회상하는 순간부터는 늙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초가을 저녁에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추억을 만드는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고급 문화권에 대한 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제가 정읍에서 학술대 하나를 주관해가지고 했을 때 이 고구마를 가지고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모시고 학술대회를 한번 했을 때 고급 문화권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산선비 문화권이라는 말도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태산선비 문화권에 대한 것을 학술 조사를 했었고, 정읍은 크게 보자면은 정읍이 시하고 태산 쪽하고 고부하고 세 군데가 정읍이 아닌가. 예전 김제 같으면은 망경, 김제, 근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고창 같으면은 고창읍이 있고 무장이 있고 흥덕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죠. 근데 저는 이 고구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갖고 연구를 해봤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저는 평생을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할 적에 보통 우리가 아는 어떤 팩트라고 하는 역사는 사실에 몰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 지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의 그 자리가 그 옛날에도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어느 곳의 고대를 이해할 때는 그 시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군산을 가는데 대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야가 있는데 이 대야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들이덥다 해서 큰 대자 들이야자를 썼는데 원래 그곳의 지명은 지경이었어요. 땅지자 경경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고구라고 하는 이 지역도 오늘날로 본 고구를 가지고 고구를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여기 이제 문헌적으로 살펴본 고구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번 강조사고로 똑같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백대조에 보면 완산주에 속한 그냥 가운데 고사불굴이 보인다. 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사에 볼 것 같으면 본래 백제의 고사불굴이 신라 경도관 757년에 지구명칭으로 고쳤다. 고구라고 하는 말로서 고사부리가 757년에 고구로 고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려 태조 19년에는 영주 관찰사라고 처음에 영주라고 했는데 관찰사가 근무한다고 해서 관찰사라고 불렀고 광종 2년에는 안남토으로 하였고 현종 10년에 다시 고구라가 명칭이 고쳐졌다. 그러다가 충렬왕 때에 영광이 합쳤다가 다시 옛날대로 고구가 되었고 일군 육현이에게 속했다. 세종실록 지지 고구조에는 방금 나온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등동국여지승남에 보면은 신등동국여지승남은 조선 중기 중종 때 편찬되는데 고구조에는 백제 고사불굴인데 신라 때 이름으로 지구 이름으로 고쳤고 해서 쭉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대동지지는 19세기 중엽에 유명한 김정호가 편찬한 건데 고구절 보면 본래 백제 고사불고 당나라가 백제를 나눴고 고사주를 줬다. 신라 경동왕 때 고구를 고쳐서 전주에 예속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조 때는 영주 자산을 두고 광종 2년에 불로 승격했고 다시 고구군으로 했다. 이외에도 여지도수라든가 고구문읍지, 한국 근대 도지, 한국 각도읍지 등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고구군은 원래 백제의 고사불굴이었는데 백제가 660년 야당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난 뒤 당나라가 그에 따라 응진토를 통치할 때 고사주를 두었다. 신라가 당나라를 물려주고 난 뒤 경덕왕 16년 고구를 넣고 태조 19년에 영주라고 부르고 관찰사를 뒀다. 광종 2년에는 안남도를 고쳤다가 현종 10년에 고구를 다시 바꿨다. 충렬한 때에 영광군을 합쳤다가 다시 고구군으로 하였다. 조선에 와서도 고구하였다. 고구에 대한 우리 집 문헌으로는 백제 실패부터 나타나는데 고구는 그 이전 사만 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정치 집단을 형성했던 것이다. 또한 단지 살사를 두고 도움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치 군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한 지역이 고대로부터 쭉 그곳에 치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전라남도에 가면 주암댐이 있어요. 주암댐이 스물 전에 그 지표조사 발굴 같은 거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장격으로 관여를 좀 했었는데 보니까 어느 곳에서 어느 시대에 묘가 나온다 하면 그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 시대 후대까지도 쭉 나오고 있어요. 한 시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은 요즘 전주를 갖다 놓고 후백제 도읍지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오고 그때 후백제 성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만 해요. 그 젊은 학자들이. 근데 제가 이따가 이건 참 어설픈 이야기다. 후백제라고 하는 것은 40년도 존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거기다 궁궐을 짓고 앉아서 옛날에 궁궐을 짓는다는 건 전부 손으로 나무를 베가지고 와서 다듬어가지고 그러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집 한 채 지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신라 시대부터 그 지역은 궁터가 있던 지역은 중요해서 관하나 궁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어온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라고 하는 지역에 백제 시대부터 보사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고려 시대도 살고 조선 시대도 왔고 어느 고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그러면은 고구라고 하는 지역이 왜 고대로부터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 조건이 가야겠죠. 하나는 사람이 살기에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야가 고구 평야가 있어서 사람을 거기에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외래로부터 들어오는 교통로 옛날에는 이런 육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로 해로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교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살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평야가 있는 지역에는 그 뒤에 거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은 고려 시대까지도 고려 중기 시대까지도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성을 오늘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 도성이라고 있을까요? 성벽을 두고 그런 성이 아니에요. 고려시대까지는 항상 도적이라든가 외침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마을 가면은 이 맥갓 같은 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성을 쌓여 토성같이. 그러니까 그 토성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디가 관광지나 빵하니 그런 성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맥갓 같은 데다 이렇게 성을 쌓고 저녁에는 거기에서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나가서 농사일을 했어요. 그것이 고려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우리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구라고 하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은 한 100m, 200m 마지막까지 산들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제가 설명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민간인들은 거기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 앞에는 평야라든가 평평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경제력과 주거지가 될 수 있고, 바다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상으로 교통이 되고, 이러한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고구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부터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이제 좀 볼까요? 삼국시대 이전에 고구, 사만시대 이전에 고구는 지성과 주계지가 나온다. 뭐 지성녀라고 하는 건 잘 안다시피 고인돌이라고 불러지죠. 이 선사시대부터 고인돌을 바꾼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그 형태에 따라 북방식, 남방식, 개성식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고구 문화권에 나타나는 지성녀는 거의 남방식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성료, 고인돌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나 있다라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일찍부터 정치 세력, 정치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근처에서 보이는 고창 고인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고창 고인돌을 놓고 볼 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인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인돌에 매장된 주인공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호족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그런데 고인돌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력이 세습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그 칙이 세습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조직이 이미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창이 지난번에 고창을 슬로건할 때 한국의 첫 수도 뭐 고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첫 수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 조직이 처음에 조직된 것이 고창에 고인돌문이 있으니까 고인돌이라 이런 뜻인데, 이 고인돌은 대개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이다 하는데, 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탁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개 큰 돌로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거. 그것이 이제 고창에는 도사니까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돌로 판석을 해서 이렇게 요즘 말로 석가묘 쓰듯이 써놓고, 그 다음에 큰 이제 뭐 이런 의자만식과 이런 돌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 놓는 것이 바둑판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남방식 고인돌이에요. 그 다음에 개석식의 고인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위에다가 정한 돌을 놓는 채 그냥 큰 돌로 덮어놓은 것을 개석식이라고 하는데, 이 고창에서 나오는 것도 또 이 고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남방식이고, 고창에서는 남방식하고 북방식이 몇 개 나와요. 이것은 문화가 서로 교류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고문화권에서는 되게 남방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이러한 것은 되게 기원전 8, 7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근 3000년 전부터인데, 우리나라 이 고창이나 고구라든가 이 고창에 나오는 것은 지금부터 한 2300여 년 전에 것으로 추정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러한 지상명분과 함께 거의 같은 시대를 볼 수 있는 주거지도 확인이 됐다. 이게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됐는데, 소승면 고아리에서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3세기 2300년 정도 추정되는 주거지가 발견됐습니다. 원형 수열 주거지로서 직경이 남북 5.9, 동서 6.4, 깊이는 유지지 30cm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 수열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사람 더벅머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한 20cm 내지 30cm 이렇게 파고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집 같은 것을 그다음에 집이 아니라 뭐 갈대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걸 이렇게 고가처럼 세워놓는 집에 기둥을 세놓고 근데 그 안에서 노지도 나오고 불을 땐 흔적이지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방추차라고 하는 것은 실을 꼽는 게 최초에 이미 인지가 어느 정도 파악돼서 방추차로 나오고 그 타제석촉이라고 하는 돌을 깨뜨려가지고 남타롭게 생기는 것을 갖다가 사냥할 때 쓰는 데다 묶는 화살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기원전 3세기 전부터 고부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조직을 가진 집단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시대 고부는 삼국지 유의지 동이전에 보이는 구소국이다.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이 시대의 유적과 유물로는 덕천면 하암리에 정호 유물을 둘 수 있다. 하암리 가정마을에서는 두 개의 우물유가 발견되는데 그 부근에서는 질그릇 잔, 도장 한 잔과 삼각형 돌칼 석전이 발견되고 하였다. 말하자면 사마한 시대는 시기적으로 말하면 철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대는 정호 유구, 우물 유구가 발견됐다. 그건 상당히 생각보다 그냥 우물인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물을 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있는 내천변에서 그 천변에 물을 갖다가 그냥 쓰던 건데 집을 지어놓고 우물을 파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물들은 그것들을 소유한 집단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친 집단을 이루어서 활동했고 또 이들은 어느 정도 토착 집단은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고구라고 하는 지역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삼국시대부로 백제시대에 접어드는 고구가 중요한 그 초기에 역사문화에 등장을 한 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에 이제 온조왕이 이제 백제를 건국한 것은 BC 18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18년. 그리고 나서 나라를 건국하고 18년이 된 온조왕 36년에 향정선을 쌓고 대조선을 나라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경기도와 충청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같은 해에 이제 온조왕 36년 AD 18년에 원산 금연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적어도 온조왕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부터 이 고부에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여기를 살고 있었는데 이때 고사부리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고사부리 성을 고부를 보는 데는 학계에 이견은 없습니다. 고사부리 성이 파도 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 시대의 큰 고을을 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를 갖다 옛날에 그 비사벌, 서벌, 설화벌 하는 데서 오늘날 서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제 쪽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소굴이주. 그 시대의 보부는 고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백제 시대의 보부는 큰 집단의 대의에 속했다 이 말이다. 아주 큰 의무로 되어 있다. 국가는 일찍부터 이 지역이 경제적, 군사적, 질적 요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 수도가 부여를 옮기고 난 이후 성왕 16년 538년에 웅진, 공주에서 부여로 백제 수도가 옮겨진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이라는 것은 고구입니다. 지방의 행정 조직이 오방체제 중별 과정에서 중방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백제가 538년 이후에 행정적으로 개편하면서 전국을 오방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 조직을 요새 이제 도라든가 시, 군 하듯이 오방으로 나눴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조직을 할 때 방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사와 행정을 겸비한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고구가 중방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방은 왕도 이외에 전국 중요한 거점에 위치하면서 대선 내의 민서와 민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쉽게 보면 그냥 민중입니다. 민중과 여러 성들을 통제하는 등 주변의 군과 성을 관장하는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을 했다. 특히 방의 우두머리인 방령이 중국의 도덕과 비견된다는 표현과 군사적 책임자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중방은 10개 정도 군을 관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거점으로서 고구는 당연히 많은 유적이나 유물이 있었지만 백제는 패했고 이에 따라 백제 다른 지역처럼 많은 것이 남아있지 못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대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고려시대 고구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하는데 한반도 변홍사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책이죠. 삼국지. 이 삼국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삼국지는 중국이 삼국이 있을 때 위촉오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을 때 역사 이야기를 그 뒤에 기록을 수나라 때의 기록을 하게 되는데 당시는 백제 고유왕의 근초왕 시대입니다. 이게 삼국지가 있을 때는 백제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기는 백제에서는 고유왕에서 근초왕 때가 참 해결이 되는데 삼국지에 보면 토지가 비옥하여 옥과 별을 심기 좋다고 했다. 또한 삼국지에는 변기물들이 옥과 별지가 알맞다라고 쓰고 보시는데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변홍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 삼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단왕 6년 AD 33년 예루살렘 나라 남쪽 중의 변홍사를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과 1세기에 이 변홍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고대 수를 경제는 거의 모두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백제도 건국 초기부터 농업 생산의 증대까지 관심했다. 그러나 백제는 3세기 말에 많은 여러 수국을 나오고 노령산의 인파에 진출하고 4세기 중반에 이르러 근초광대에 노령남의 만 잔전세를 꾸르시고 오늘날 전남 해안지방까지 큰 넓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이해를 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고구려에 이제 고조선이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삼국이 있고 삼국대에는 후삼국이 나오고 고려시대 조선이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데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이전의 나라가
사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한 변화. 그리고 이 우리 전라도 땅은 마한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한이 다 끝나고 거기에 그 마한 내터에 백제가 어느 날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제 마한의 소국들은 존속에 있고 백제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전라도 말로 야금야금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복해 가면서 오늘 저 해남 땅끝만 있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적어도 369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백제가 B18년에 건국이 되어가지고 근 400년 동안 이 땅에는 마을의 잔존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세기 말에 마을 소국들 나오고 이 소국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부족국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족국가라는 말 대신에 소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를 고향의 꿈으로도 근초왕의 일을 시기로 이 80여 년간은 고집과 밭을 만세로 한전히 하고 기후가 온난하고 평야지민 서남지방 지배에 들어가 특히 수전토작을 장려하고 변홍사를 장려하고 반개식의 대립사를 일으켜 경제 기반을 타들어갔다. 벽골자라든가 눕제의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게 그리고 고령에서 근초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 고령 이건 아까 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원래 백제의 조상을 보내는데 백제가 망한 뒤에 여기 조상을 주었다. 우리가 건국이 되어서 영주라고 거치고 관찰사를 주었다. 그러다가 광명에는 안남도읍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고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지였는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사를 두고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갖고 증명이 된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이지만 현재 가명을 복원을 했어요. 가명에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관찰사가 있는 곳이에요. 관찰사가 요즘으로 하자면 도지사나 마찬가지예요. 관찰사. 그만큼 관찰사는 일박 군이나 군수나 뭐 현령 태수보다는 급이 높고 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도덕이 있었고 상당히 파워가 있는 그런 쪽이다. 상당한 요충지, 그냥 요충지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의 관찰사를 보면 관찰사는 의관을 규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관찰사가 있는 곳은 하나 어느 지역의 중심이고 중심적인 관찰사가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들의 수령을 전부 규찰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관이라고 하는 관찰사 밖의 수령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신관 사또라든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관찰사 또 관찰사를 이제 조선시대는 감사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관찰사는 감사가 의외 그 지방에는 군수도 있고 현에는 현령도 있고 현감도 있고 그러죠. 이러한 군수나 현령이나 현감이나 또 우리가 원님이라고도 많이 써요. 고을 원님 또는 사또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할 목민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들 요충에 설치하고 그 장도 3품 이상으로 명했으며 경복과 함께 개수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개수관이라는 것이 잘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리 관자 써서 관리만 쓰는데
개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방의 큰 대읍, 큰 행정구역을 이야기할 때 그 구역 자체를 개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평, 모, 나중못해 모, 그 다음에 도부 이런 것들을 개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군현을 영소라는 지배하는 큰 대읍의 수령을 갖다가 개수관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부에 개수관을 갖다가 두어가지고 주부 군현의 영구를 통하는 중간기구 구실을 대신하기도 했다 하는 것은 일찍부터 고부가 중요한 지리적 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남 도부의 치속 고부, 이 도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전주에 안남 도부를 두었다가 940년에 폐지하고 광종 2년 951년에 고구에 안남 도부를 두었다가 성종 12년 983년에 12목 설조 한편 지방 제도 정비를 시작하면서 폐지됐다. 약 30년간 고구의 안남 도부가 존속한 셈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도 처음에 오랫동안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83년에서 성종 때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한 60년 뒤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지방관을 파견하기 이전에 전라도는 고구가 관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안남 도부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983년에 시공이 설치되니까 고구 안남 도부가 나중에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려 초에도 고구는 상당한 전라도에서 유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중앙정부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지방의 관리를 파괴하지 못할 때 고구의 역할을 컸고 고구의 도구가 설치했다는 것은 고려 초의 고구는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 축조 시기. 저는 이 율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김제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야기할 때 백골제보다 율제가 적어도 80년 앞에 축조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학술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자면 무슨 말을 놓고 설명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뭐냐면은 동해안은 신강이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가라앉아요. 그리고 서해안은 윤기가 계속 이렇게 바다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대만도 가까워. 이제 동해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큰 호수처럼 되어 있고 아주 가까웠고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6,000년 전에는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동해 쪽은 자꾸 깎아지죠. 이렇게 침강이 되고 서쪽은 이제 윤기가 되는데 백제에서는 이 노릇 개관을 할 때 일찍부터 백제가 이 도부가 있을 때는 고려 시대고 그 전에 백제 시대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여기에 담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로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 그 백제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중요한 지역이 있어서 백제는 22곳에 이식이 담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구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중번포사성이 있었고 정치 군사력이 중요한 거점이다. 그런데 어떤 한 책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에 있어서 경제력은 거의 모두 농업에 기반을 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백제도 공급 초기부터 농업 생산력 증대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초기에 온정 14년에 왕이 불안을 순거로 농사의 신수로 권장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2000년 넘죠. 또 다른 AD 33년에 다루왕 때 12월에 남쪽 주군의 여은년에 처음으로 논을 만들게 하였다. 또 구수왕 9년 222년에 관례영화의 제방을 수리게 하였다. 3월에 여은의 농사를 판단하였다. 239년 고이왕 때는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남쪽 진펀에 논을 개간하게 하였다. 이에도 몇 군데 농사에 관한 기록이 보고 있는데 위에서 기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백제는 건국 초인 온조왕 14년부터 농업에 관심을 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걸 생각해야죠. 지금 한 2000년이 되는데 이렇게 논이라고 하는 것을 농사를 짓기 이전의 생활은 뭐였을까요? 수렵이나 어로죠. 어떤 열매를 따거나 또 풀을 해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동 생활이죠. 정착 생활이 아니에요. 정착 생활이 없으면은 정치 조직이 형성이 안 돼요. 바로 이 백제가 온조왕 때라고 하는 것에 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온조왕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논을 갖다가 개간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루왕 때에 여기 볼까요? 이 다루왕 때에 33년이죠. 다루왕 때에 나라 남쪽 주군에 논을 만들게 한 사실이라든가 고이왕 때에 남백 진번에 논을 만들겠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하나는 평평한 습지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된다. 100곳째 경우로 삼으면 100곳째를 쌓는데 동원된 연인원이 32만 2,500명 이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연인원이. 어쨌든 이것은 제방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부 그 개미 역사하듯이 사람들이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눌제가 어느 때 축제됐을까? 문헌비고 1908년에 편찬한 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로 이래로 고구의 눌제, 익산의 황중제, 진제 벽돌자를 나라하는 큰 제라 해서 이 셋을 삼호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라도와 충청도를 호남 포사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비고에 나오는데 역사를 연구하는데 무리한 가설은 그물이지만 필자는 저는 눌제가 벽돌자보다 빠른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고 그 시기를 대략 3세기 후반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요왕 6년 239년에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남쪽 진펄에 논을 개간했다고 할 때 이곳을 고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남쪽 진펄이라고 하는 것은 진펄이라는 건 갯땅이에요. 갯땅, 진흙 땅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갯땅에다가 농사를 못 짓죠. 짠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을 갖다가 전주까지도 전주 오거리 쪽에 지하도를 내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고
갯벌이 나와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뭐 군대를 가면 옛날에 전라도 갯땅새라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 갯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펄에다가 논을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에 남쪽으로 봐서 이 고국이 다른 곳으로 맞닿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백자가 고국과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점에 대한 당시의 강력이라고는 국토라고는 개념이 오늘날의 의미와는 달리 정치 군사적 완전히 통제될 수 있었던 종합적인 개념이 아니고 점령력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지역의 성들을 연결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견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고조선이 어떤 그 수도를 아사단에 정했다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고조선 해놓고 가운데다가 수도 어디 이렇게 쓰는데 그 영토가 전부 고조선이라는 영토가 아니고 그 수도에서부터 그 안에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나라에 영향력이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안에가 전부 정치 군사적으로 그 나라 명령을 갖다가 따라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는 건 온전 상충이 이미 고사분에서는 축전했다는 기사입니다. 율제가 백골제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우선 남택, 모택자죠. 진퍼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퍼를 대가하나의 논을 만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평평하고 습한 땅인데 보통 습한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물이라도 진풀하게 보일 수 있는 땅이다. 이 점에서 생각해 오늘날 바닷물에 토닥여주는 간섭적 생각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고대부터 동해안 쪽은 침공하고 서해안은 융기하고 있는데 이 점을 생각하면 2세기에는 3세기에는 고부 부분은 상당히 융기되어 있어서 우선은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제방으로 늪재를 만들고 그 안을 논으로 개방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서해안 계속 융기가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고 땅이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처음에 늪재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오늘날의 개념으로 어떤 저수지라든가 그런 제방적 개념이 아니고 방파제적 개념이 우선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그걸 막아놓고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백골제도 마찬가지예요. 막아놓고 나중에 가서 점점점 커지면서는 저수지의 기능을 하도록 그러니까 늪재도 백골제도 처음부터 어떤 저수지로서 기능이 아니고 처음에는 바닷물이 거기 넘치지 않는 바닷물을 막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의 역할로서 있고 그 안에 농사를 짓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제방의 부실로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늪재는 처음에는 저수지 제방의 역할이 아니고 방제적 기능이 있고 전부 다 투과를 보면서 저수지 기능으로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김제 백골제보다 이쪽에 안에 있기 때문에 늪재가 그렇게 먼저 만들어지고 서해안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그 뒤에 몇십 년 후에는 백골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이건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무슨 요즘은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입니다. 이 늪재도 그렇고 백골제도 그렇고 이걸 갖다 제방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로로서의
제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제방을 축소하여 논을 만들고 이에다 농업 생산력이 유계되자 공납 수출 유계되고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도로망이 필요했는데 바로 눌제의 제방은 중반 고사부리에서 해를 출구인 줄포망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 구실을 담당할 것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줄포만은 해로를 통해서 줄포만으로 해서 이것들이 그 공남한 공문들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그 제방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는 방파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저수지 제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교통명수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삼국시대 눌제가 축조됨으로 고부 지역은 경제력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성장을 가져왔고 정치, 군사, 교통은 중요 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영역 관련 고부 눌제. 백제시 접어들면서 고부는 중요한 거점 초기에 역사 무대 등장의 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백제로 갔다가 고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심에 눌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눌제 역할은 우리가 대표적인 농경문화 유적이다. 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 백골제, 익산의 황금제, 호남의 사문간이 하나 있다. 오늘날 호남이라고 할 때, 호남지방이라고 할 때 그 경계는 어디냐면은 익산의 원광대학에서 황릉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고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에 묻혀서 얼른 안 보이는데 그 다리 좌측으로 엄청난 큰 호가 있었습니다. 황금제라고 하는 게 일제시대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되게 호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814년 고종 10년에 여기 육적 제방 길이는 1.5m였고 둘레는 16km. 1916년 눌제의 위치에서 4km 상류에 흥덕제를 축적했는데 흥덕제의 유역이 4,420헥타르, 저수량이 7,791 30제곱킬로미터, 단계 면적이 6,114헥타르 보면 폐쇄되기 전 눌제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은 이 눌제에는 동중 서에 세 개의 큰 수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눌제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중요한 농경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눌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경문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언젠가 이 눌제를 복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눌제를 가지고 전국의 관광 자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눌제뿐만 아니라 눌제를 중심으로 한 고부를 갖다가 전국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이건 뒤에 나오리라 물어도 될까지 생각했습니다. 고구 문화권의 중심입니다. 고구는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 시대의 문화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색 있는 복합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눌제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눌제 주변의 유역과 유물을 갖다 보면 성을 통해 본 고구.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려시대라든가 적어도 고려시대까지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았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들이 여기저기 논이 있다면 논 옆에 불황이 형성될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로 보면은 군데 산들이 있어요. 그러한 산들이 옛날에는 전부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낮에 나와서 봉사를 짓고 저녁에는 들어가서 성 안에서 살게 되는데 우정의 산성, 덕적 우정의 있으면 시루봉이라 불리는 높이 100m 낮은 산 위에 태메식 산성이다. 백제 중에서는 대표이다. 태메식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한 9부 능선쯤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옛날에 옹기글 같은 거 태릉에서 썼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을 갖다 한 9부 능선에다 이렇게 성을 쌓는데 되게 토성이 되겠지만 석성되고 이거 태메식 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 이제 저 시루봉이라는 우덩이 덕천우덩에 있는 것은 그 시루봉 아래에 이제 강중산에 생가트가 있는 곳 아닙니까? 되게 이렇게 그리고 낮은 산에 태메식 산성이다. 우덩이 산성은 보통 운선이 동쪽 4km 전주에서 태릉 거북쪽으로 통하는 교통의 이용에 있어서 삼국시대 고사부리 중방고사성에 속한 외선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군사적인 이전에 하나의 일반의 거주 지역이고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군인이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아요. 외침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적을 막아야 돼. 그냥 지 발로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군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눌제 주변에 있는 이런 산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불악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북구읍성, 이 고북구읍성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지도조사도 못하고 추천했는데 고구리에 있는 130m 성황산에 있는 성이다. 세종신업 지리자들과 문덕신업 중에 비교 자세히 보이며 동국여주 성남에는 성안에 객사태를 비롯한 건물들이 있고 우물이 3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재밌는 건요. 우리 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성 안에 우물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규모를 짐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됐든지 일반 백성들이 됐든지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성 안에 우물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는 삼국시대 후기편과 기와편이 다량 수습되어 신라시대부터 군을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국 열읍성이죠. 은산 및 토성, 은산이 여기 은산에는 삼국시대 토성이다. 현재 고구 소지에서 4km 떨어져 국방을 하고 있다. 성하에는 이자가 각인 등 백제시대 기와편과 만자가 들어간 기와편 등이 발견됐다. 이와 그 여러 종류 백제에게 관련한 독립화편들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타제 편평 석고입들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가 이곳은 백제 1년부터 사람이 살던 곳으로 백제 때 토성을 쌓은 것 같은데 백제 고사부리성은 관악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사등 산성, 혹은 장군님과 여행만 은선이 경계를 이루는 은봉산의 북쪽 계곡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매운자하고 독립봉자에서 은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어요. 코미디언 하다가 요새는 한문만 강의하는 코미디언 김병조 씨가 전남 장성 출신이거든요. 그쪽에 변천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한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서울감 김병조 씨 집에 가서 주로 잠을 많이 잤어. 하루 김병조를 갖다가 선생님, 저도 이제 호를 하나 가져야겠으면 선생님 호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빙그레 웃고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동네 뒷산이 응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오늘 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또 빙그레 웃어. 그럼 대답을 안 했는데 끝까지 이제 김병조 씨는 그 펜션 선생님이 호를 줬다 해서 응봉, 김병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버물이라고는 무슨 말이 나오는데 응봉산 이 금사동 내의 이중의 성터는 백대지구 중요한 석대에서 특정지로 나타나는 형식이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여러 가지 각종 기와편이라든가 또 각인이 찍힌 평평한 기와가 나왔는데 이 장은 갑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기와장에 글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와를 그곳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곳은 주로 관야가 되는데 관야에서 필요한 기와는 거기서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산에 가면 그 미륵사지가 있어요. 미륵사지 유물전시가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미륵사지가 유명했다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큰 동양처럼 큰 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유물 전시관에 나와 있는 유물들이 100% 미륵사지에서만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 미륵사지 안에는 거기에서 철을 다루는 곳이 있었고 금을 다루는 것도 있었고 기와를 굽는 것도 있었고 도자기를 굽는 것도 있었고 모든 것이 한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할 때 큰 건데 바로 이러한 고구에서 나오고 있는 성안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거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기와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관아를 비롯한 큰 건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산성은 고사비성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태종 8년 661년 백제 풍국을 공격을 위하여 중로로 진출한 신라군이 바라보이는 기와를 두려움 등 도로의 산성 앞두고 이 금사동 은선이 이때에서 인쇄가 참 3,600일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36일간 너무나 특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는 3,600일이라고 참고했습니다. 대산리 토성 정부의 대산리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는 기와편과 토기편이 여기에서 수립됐다. 고군을 두개본 고군, 지사의 고군군, 영업의 은선리 지사에는 금사동 상성, 서봉에서 낮은 구름의 5세기 백대적의 수혈식 부분 고초로 남북으로 되기가 1년여 나란히 있다. 조금 떨어져 성광 구름의 이기가 있는데 양식은 모두 일본 중위 부분 수혈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구름 위에 있는 이기는 대대적 수혈식 고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다. 바로 이 얘기에 나오는 지사리 고분이라든가 문학미 고분 이것들을 제가 한 20년, 한 30년 전에 직접 답사를 해서 보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부작품은 일제시대 일본 친구들이 전부 다 일본에다 너무 짧은 거 제가 말이 쉬운데 그걸 친구라고 말이 조금 나가네. 재밌는 게 군산이 일본의 근대 유적이 많잖아요. 곡식을 군산에 새로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적산가옥, 일본 가옥을 새로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어쩐다는데 아주 우스운 것을 어느 날 보니까 일본 가옥을 하나 지어놓고 옛날 일본식 영화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간판을 갖다 뭐라고 적었냐면
우정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걸 보고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을 수 있을까? 일본인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맞박서름을 당했는데 우정의 집, 그쪽에서는 친구로 생각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친구로 생각을 맘씨 좋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모두 돌 남아있으나 파편들 수상을 보면은 근돈제도 교부, 교부라고 하는 가위같은 그런 교부입니다. 첫째 갓집 끝장식이 아니라 끌장식 등이 첫째 갓집의 제일 끝에 있는 장식 이런 것 등이 수습이 됐다. 특히 과판은 여자 노래 꽂는 국화 모양의 장식이 달린 꽃입니다. 일본의 친구와 소문 중에서 출처된 것과 수법과 비교시 동의하지만 한국에 처음 나온 것으로 한일 고대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연례 원석이 후반으로 이 지방 백대 전국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고대 문화 규슈를 건너가 백제계의 고대 문화가 어디로부터 갔나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주의 고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방 후원식 그 고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일본의 고대 문화를, 야외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야마토 정권의 그 문화를 만들었던 가운데에는 이 전라도에서 백제 문화부터 나주 문화, 또 고부 이 지역에서 건너간 문화가 일본 고대 문화의 한 기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고분과 관련된 한 신라수시 고분에 있던 중방포사는 그 이전 백제 전기 지역이 담로였을 지역이 크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백제의 왕족 등이 내려와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대체로 오방처럼 성원 16년 사비천로 위조한 집권 시기에 이런 통치제들 정비관리를 하고 있다. 담로 지역 고분. 그런데 이 고분은 한 세기 이상 시기로 빠르면 수입된 유물의 파편들이 일본으로 그것들과 같다고 할 때 이 집은 담로 지역에 있으면 생각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백제에서부터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백제의 어떤 문화들이 건너갔는가? 많은 이야기 전라북도로 보자면은 익산 웅포 지역에 담로가 하나 있었고 바로 이 고비에 담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족들이 다스리는 백제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담로의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될 때 이 중방 고사부리에 있던 그 문화도 당연히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은선이 고분, 이것은 백대평의 석질들이 군집되어 있다. 유물들은 일제시대 유물이 거의 두고됐지만 현실 모습의 현재를 알아볼 수가 없다. 현재까지 확인 것들을 분류하면 웅준, 공주시대와 사기시대의 석실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두 시기의 중요한 형태로 백제 석실 부분형의 중요한 자료와 그런 것이 일본의 부분입니다. 이 은선의 부분은 규모나 기념의 30세 구상을 시도는 고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석굴은 은신 토성에서 마트가 보는 숙들과 모두 판문으로 제법 큰 사건의 힘을 추천하지만 그는 기록이 없다. 지금 이 저기는 보아리 흑구산 정도가 보입니다. 보아리의 스푼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여러 번 답사해서 보니까 이 지역에는 고려 초의 석굴이라든가 탑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 고구 이 지역에 그 고려 시대의 이 탑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1층까지는 잘 되고 2층부터 올라가는데 5층, 7층까지는 급격히 이렇게 줄어드는 체감 기울이. 그것이 이 지역에. 그것이 고려 시대 탑의 특징인데 고려 초에 이러한 탑의 특징들이 이 지역에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리, 숯불, 해정사지, 숯불, 또 석탑으로 은선리의 3층 석탑이라든가 천국사지 7층 탑. 여기에서는 1925년에 일본으로 옮겨갈 때 해찬 탑 중에서 조립해서 21년 명분이 나와 하루 조성연대가 938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이 탑 하나만 가지고도 고구가 고려 정부가 해절 때부터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 있다는 생각가 있다는 것이죠. 장릉리의 5층 석탑, 남북리 사지의 5층 석탑, 해전사지 3층 석탑 이런 것들이 전부 위에서 사진은 고려시대 각도로 비교를 특히 석탑과 숯불은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탑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모두 비슷한 특징들로 거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쪽 탑층이 좋고 이쪽 탑층이 2층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약간의 다름을 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고구문화권에 있는 불교 유적들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대체를 보면은 태조 19년, 918년부터 현조 10년, 1019년간 100년간의 고구문으로 불교인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고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행정, 군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지의 건강장관 개발 관련 것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천의 의미라고 이랬었는데, 상대적인데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는 단순히 물질하고는 저수직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엮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그걸 엮지 않으면 도배가 안 되듯이 고비야말로 이것을 한 데다가 엮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빠르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